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가운 석판 아래에서 공기는 그 자체로 무게를 지닌 듯합니다. 그것은 숨쉬는 공기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공기입니다. 낡은 향냄새, 축축함, 철분 맛이 몇 세기에 걸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광물 같은 침묵 속에 나부로 된 상자는 봉인된 심장처럼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갇혀 있는지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비밀을 더 잘 지킨다고들 하는데 그 납 아래에는 시신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보존된 거짓말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역사에 의해 조각상으로, 신화로, 상징으로 변모한 여인 이사벨 튜더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엘리자베스 1세는 마치 영광의 동의어처럼 여전히 경외심을 담아 발음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무덤을 둘러싼 공기에서는 성스러움이나 승리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공포와 권력, 조작된 순수함,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신의 냄새가 납니다. 그녀의 공식 역사는 금으로 쓰여 있지만 그녀의 진실은 납으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스스로를 믿기 위한 얼굴이 필요합니다. 롬에는 신들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잔 다르크가 있었고, 영국에는 처녀 여왕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그녀를 글로리아나, 아스트레아,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나라에 불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얼굴은 숨쉬지 않고 늙지 않으며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시신 이상의 것이 묻혀야 했습니다. 육체와 고통과 의심이 묻혔습니다. 상징이 태어나기 위해 여인이 묻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초는 완전히 타오르고 연기는 움직이지 않는 여왕의 얼굴 위로 원을 그립니다. 밖에서는 템스강이 빛 없는 달을 비추고 안에서는 침묵이 왕관보다 무겁게 짓누릅니다. 시녀들은 물러서고 의사들은 침묵합니다. 향은 꺼져가는 몸의 시큼한 냄새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성스러움과 죽음의 냄새 아래에도 뭔가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것이 결코 완전히 아니었던 삶의 메아리입니다. 영국은 여인이 아니라 여신이 필요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왕국의 순수함을 구현하고 그 모습만으로 과거의 얼룩을 씻어낼 처녀가 필요했습니다. 헨리 8세의 결혼과 로마의 이교는 유럽의 신앙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치료제여야 했고 백성과 결혼한 군주가 이끄는 새롭고 순수한 영국의 상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징이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진주와 흰 비단으로 뒤덮인 차분하고 신성한 은총으로 빛나는 도자기 인형처럼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움, 독, 고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집단적 환상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된 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제국은 아무도 감히 열어볼 수 없는 진실 위에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납으로 된 관은 존경심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다쳤습니다. 시신이 말하면 신화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자 안에 왕비 한 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가장 유용한 거짓말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불완전한 여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지를 숭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리석 아래에는 영광이 아니라 금속으로 덮인 취약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납은 보존할 뿐만 아니라 침묵시키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침묵이며 여인을 교리로 그녀의 고통을 국교로 만든 침묵입니다. 그리고 4세기 후인 오늘날까지 그 침묵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하 납골당은 닫혀 있고 공기에서는 여전히 철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감히 봉인을 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단지 방부 처리된 시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짓말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제국의 반영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대 신화가 또한 그들 자신의 납 아래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그 썩은 냄새를 맡기 전에 봉인하기를 선호합니까? 엘리자베스의 역사는 그녀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녀의 매장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여왕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녀의 무덤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군중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철미 I'm 16년 5월입니다. 타워 안뜰에서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 잠시 빛납니다. 칼날은 프랑스제이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숨과 함께 앤 볼린의 머리가 축축한 집 위로 굴러떨어집니다. 햇살이 돌을 때리고 잠시 동안 영국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합니다. 교황에게 도전하고 왕국의 종교를 바꾼 왕비는 그 대담함의 대가를 피로 치릅니다. 기도도 정의도 없고 오직 누가 지배하는지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신중하게 조직된 구경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궁전 복도를 오가는 동안 한 어린 소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비명을 듣습니다. 그녀는 강철을 보지는 못했지만 벽에 부딪히는 그 메아리를 느낍니다. 이 소녀는 2살 반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날 그녀는 첫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튜더 왕실에서는 사랑이 목숨으로 지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신이며 믿음을 욕망과 구원을 후손과 혼동하는 남자였습니다. 모든 아내는 희생이었고 모든 배신은 신성한 구실이었습니다. 권력의 재단은 깨진 약속과 여성의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궁전 곳곳에서 향은 두려움의 냄새를 지우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금박을 입힌 테피스트리로 덮인 벽은 보이지 않는 죄의 얼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곳 사치와 공포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성장합니다. 침묵이 방패인 세상에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복도는 길고 메아리로 가득하며 문은 침묵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살아남는 여성들은 주목받기 전에 사라지는 법을 배우며 살아남습니다. 욕망을 사랑과 혼동하여 결국 참수당한 순진한 젊은 캐서린 하워드. 자존심을 희생하여 목숨을 구하고 제때 웃으며 물러난 클레페의 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알아 평화롭게 늙어간 캐서린 파.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모두 지켜보고 규칙을 알기 전에 게임을 이해합니다. 윤영이는 정치 해부학의 교훈이 됩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바로 그 입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왕의 권력이 아내들의 상처로 측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헨리가 그녀를 사생아라고 부를 때, 왕좌가 그녀를 거부할 때 엘리자베스는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단어는 미래 권력의 동전이 됩니다. 이후의 초상화에서 화가들은 그녀를 맑은 눈과 높은 이마를 가진 차분한 모습으로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 안에는 순수함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날의 기억입니다. 매일 밤 촛불이 꺼질 때마다 그녀는 거꾸로 된 기도처럼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통제를 구합니다. 왕실 교사들은 그녀를 기독교적 미덕인 순종, 순수, 헌신에 따라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미덕, 즉 신중함을 배웁니다. 신앙이 무기로 사용되는 세상에서 침묵은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엘리자베스는 공부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꿈꿀 때 그녀는 관찰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기억을 칼처럼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숙한 지능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된 두려움입니다. 칼날에 대한 두려움, 왕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부르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율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 의존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참수당한 어머니의 딸은 요람에서 향냄새가 나고 왕관에서 피냄새가 나는 궁전에서 자랍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궁정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오직 생존자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해합니다. 그녀는 다정함을 찾지 않고 지식을 찾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그녀는 권력의 거울을 봅니다. 차갑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거울을 말입니다. 강철에 의해 상처 입은 그 소녀는 고통을 전략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 즉 칼이 떨어지는 소리의 침묵은 그녀의 피부 아래에 영원히 맥동하며 심지어 왕족조차도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책과 유령 속에서 자랍니다. 전쟁과 신앙이 영국을 찢어 놓을 때 그녀는 책 속에 피난처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경멸했던 현자들이 그녀의 진정한 스승이 됩니다. 라틴어는 그녀에게 정확성을, 그리스어는 논리를, 철학은 통제를 가르칩니다. 그녀가 배우는 모든 외국어는 그녀의 마음과 세상 사이에 세워지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궁정에서는 무지가 죽음을 부르지만 지식은 겸손으로 위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는 처형된 왕비의 사생아일 뿐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자들 사이의 그림자, 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차가운 것이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약함이 죽음을 부른다는 확신입니다. 그녀는 너무 높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인들을 정죄하면서도 신에 대해 논쟁하는 남자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성의 힘은 소리로 표현될 수 없으며 지혜 뒤에 숨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교육은 도피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배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척하기 위해 류트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통역 없이 협상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 세네카를 인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기술은 위장이고 모든 미소는 전술입니다. 그녀는 궁정이 주시하고 있고 대사들의 눈이 모든 몸짓에 머물러 있으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최고의 언어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좌가 이리저리 넘어갈 때 엘리자베스는 이미 생존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에드워드의 통치 아래에서는 자신을 위장했고 언니 메리의 통치 아래에서는 화형당하지 않을 만큼만 기도했습니다. 16세기 중반의 영국은 지뢰밭이었습니다. 모든 미사는 반역이 될 수 있었고 모든 기도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피가 흐르는 동안 그녀는 믿는 것이 믿는 척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녀는 거의 초자연적인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몸짓은 절제되고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물 없이 우는 법과 기쁨 없이 웃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를 방문하는 외교관들은 그녀의 편지에 그녀의 침착함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평온함 뒤에 정확한 계산, 위험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궁정이 잠들 때 엘리자베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을 읽습니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키케로. 그녀는 자제력에 대해 말하는 문구에 밑줄을 긋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영혼은 자유롭다라고.
그녀는 필사본 여백에 씁니다. 아마도 거기에 그녀의 통치의 씨앗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데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공주는 세상을 유리 뒤에서 보는 것처럼 관찰합니다. 그녀는 고백보다 시선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사랑이 튜더 왕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궁정은 환상을 투영합니다. 그녀가 차갑다거나 성스럽다거나 냉소적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둡니다. 모든 소문, 모든 해석은 그녀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베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엘리자베스는 역사가 수세기 후에야 인정할 만한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왕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마침내 올 때 그녀는 순진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연구로 날카로워진 마음과 두려움으로 단단해진 심장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 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소녀는 그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954년 겨울은 열쇠와 사슬 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21살의 엘리자베스는 런던 타워의 축축한 복도를 걷습니다. 공기에서는 곰팡이와 꺼진 기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그녀를 반역자, 사생아, 이단자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죄는 앤 볼린의 딸이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돌감옥에서 쥐들은 왕국의 비밀을 지키는 듯 바닥 아래를 기어 다닙니다. 매일 아침이 마지막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신문이 반복됩니다. 경비원들은 그녀에게서 틈, 떨림, 고백을 찾으려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을 고르고 평온한 척합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간수들을 절망시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침착함이 순진함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그 감옥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언젠가 어머니의 머리를 잘랐던 토끼 소리를 상상합니다. 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목에서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깨어날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서서 죽을 것이고 산다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가운 감방에서 어린 공주는 윤영이의 마지막 교훈을 배웁니다. 침묵은 구원하지만 의지는 창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 후 타워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은 증거 없이 그녀를 고발하고 사과 없이 그녀를 풀어줍니다. 자유로운 공기는 계시처럼 그녀를 강타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소녀는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느리고 그녀의 몸짓은 더 절제되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더 흐릿합니다. 순진함은 감옥의 돌담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4년 후 역사는 불가능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영국을 이단에서 정화하겠다고 맹세했던 왕비 메리 튜더는 후손 없이 죽습니다. 화형과 박해에 지친 백성은 희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생존하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의 모습으로 희망을 제공합니다. 스캔들의 딸, 이단의 사생아 엘리자베스는 영국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1959년 1월 15일 종이 울리고 북이 울부짖고 귀족들이 허리 숙여 절합니다. 회색 하늘 아래 붉은 머리와 얼음 같은 눈빛을 가진 젊은 여인이 왕좌에 오릅니다. 런던 전체가 그녀를 환호합니다. 시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제들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관의 금 아래에서
그녀는 희생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낍니다. 타워의 벽 안에서 꿈꾸었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좌는 자유롭게 하지 않고 가둡니다. 권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끊임없는 감시입니다. 모든 대사들은 그녀를 주시하고 그녀의 몸에 대한 모든 소문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그녀에게 결혼하여 계승을 확보하고 외교에 그녀의 자궁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프랑스는 왕자들을, 스페인은 대공들을 제안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재단이 또 다른 교수대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은 그녀가 어렵게 얻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끝없는 구원자들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모두 충성을 맹세하고 모두 왕관을 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미소 짓고 돌려보냅니다. 약속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늙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녀는 통치하기 위해 남편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문관들은 수군거립니다. 백성은 그녀를 숭배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성합니다.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의 신성한 존재인 처녀 여왕의 역할 말입니다. 궁정은 그녀를 존경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이 그녀를 살아있게 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은 젊은 여인은 이제 제국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승리의 달콤함을 지니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권력이 황금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들이 그녀를 미소 짓고 왕관을 쓰고 불멸의 존재로 보여주는 동안 그녀는 진정한 위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반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혼 축하 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결혼은 여인들이 항상 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계모들에게서, 희생으로 전락한 모든 왕비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운명은 그녀의 갑옷에 도전하는 한 남자를 그녀 앞에 씁니다. 로버트 더들리,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거울. 그들 사이에는 고문관들을 겁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웃게 하고 그녀는 그를 너무 많이 믿습니다. 대사들은 유럽 전역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폐하의 더들리 경에 대한 사랑은 예의를 넘어선다. 처음에는 소문이었고 다음에는 시선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될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한숨이 전쟁 선포로 해석되는 튜더 궁정에서는 사랑은 사적인 약점이 아니라 공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비극은 곧 찾아옵니다. 더들리의 아내 에이미 롭사트가 계단 아래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목은 부러졌고 몸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고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살인이라고 속삭입니다. 가장 대담한 자들은 왕비가 명령했다고 수군거립니다. 유럽 전체가 떨립니다. 영국의 처녀 여왕은 의심의 얼룩으로 더럽혀집니다. 엘리자베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부정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뿐입니다. 전설이 될 만큼 차가운 침묵입니다. 16세기 외교에서는 어떤 연설보다 침묵이 더 강력했습니다. 백성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동안 그녀는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합니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은 함정이고 욕망은 선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왕비는 여인을 매장합니다. 더 이상의 애착도 더 이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녀는 순수함의 상징이 아니라 갑옷처럼 흰색 옷을 입습니다. 왁스, 뼈, 대리석의 색깔입니다.
처녀는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신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그녀의 화장처럼 겹겹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덮는 화장품은 베네치아 세루사, 납가루, 식초로 만들어집니다. 순수함으로 위장한 독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시녀들은 마치 의식처럼 그녀를 준비시킵니다. 거울은 조각난 반영을 돌려줍니다. 절반은 왕비, 절반은 유령입니다. 피부는 더 하얘지고 입술은 더 붉어지고 눈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 완벽함 뒤에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납이 그녀의 피로 침투하고 그녀의 몸은 불멸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멜랑콜리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그것을 위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진실은 더 잔인합니다. 왕비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두통, 피로, 실신은 독의 증상이지만 아무도 의식을 중단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왕의 이미지는 국가의 이미지입니다. 왕비의 피부가 깨지면 영국도 그녀와 함께 깨집니다. 한편 코르셋은 고통을 완성합니다. 고래뼈와 강철고리가 질식할 때까지 그녀의 몸매를 조각합니다. 숨쉬는 것은 의지의 행위가 됩니다. 죄수가 된 몸은 기념비가 됩니다. 그녀가 의회에 들어설 때 그녀는 꼿꼿하고 완벽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섭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녀의 자세에 경탄하며 절합니다. 아무도 벨벳 아래에 열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성은 고통을 기반으로 건설됩니다. 예술가들은 그녀를 나이 없는 얼굴로 그리고 시인들은 그녀를 태양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차가움으로 느낍니다. 그녀의 방의 고독 속에서 불이 꺼질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피부를 만지고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대리석뿐입니다. 사랑을 거부한 왕비는 더 이상 산자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몸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이 그녀의 모습을 돌려줄 때 그녀는 자신이 보는 것이 여인이 아니라 영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숨쉬는 독에 중독된 신화라는 것을 압니다. 궁전의 성벽 너머로 세상은 변하지만 그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왕비는 금, 테피스트리, 향에 둘러싸여 살지만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얼음 왕좌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녀를 글로리아나라고 부르고 시인들은 그녀를 여신에 비유하지만 그녀는 아첨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권위는 절대적이지만 그녀의 고독 또한 절대적입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은 관찰되고 모든 말은 신탁처럼 그녀를 연구하는 대사들에 의해 기록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소 한 번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침묵 한 번으로 다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평생은 하나의 연극이 되었습니다. 알리언은 극장이고 의회는 안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왕비가 연기하기를 멈추면 신화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편두통, 점점 더 낮아지는 목소리, 손의 떨림. 납 중독의 증상들이 늘어납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피는 걸쭉해지며 정신은 흐려집니다. 때로는 방금 말한 것을 잊고 때로는 얼굴을 혼동합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의 입술이 갈라지고 화장 아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이미 의례의 일부입니다. 완벽함의 도구였던 코르셋은 그녀의 처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비뼈는 가라앉고 장기는 제자리를 벗어나고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응접실 문이 열릴 때 그녀는 꼿꼿이 서서 미소 짓고 궁정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위험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불멸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궁전 밖에서는 세상이 울부짖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그녀와 같은 피를 가졌지만 반대되는 운명을 지닌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가톨릭 신자, 어머니, 젊은이, 엘리자베스가 아닌 모든 것을 지닌 여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살아있는 도전이며 왕비가 희생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자베스가 철같은 정신으로 통치하는 동안 메리는 열정과 신앙을 구현합니다. 백성은 그들을 비교하고 스파이들은 그들을 대립시키고 고문관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는 독사처럼 자라납니다. 암호화된 편지, 왕좌의 약속, 로마가 축복한 음모. 메리의 이름이 담긴 음모가 발각되자 엘리자베스는 자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명은 떨리지만 손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마음이 지불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한 자의 냉정함으로 사촌의 사형 선고에 서명합니다. 1587년 2월 8일 메리의 머리는 경악한 대중 앞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왕비는 자신의 왕국을 구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도 함께 죽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꿈은 피투성이이고 낮에는 침묵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는 어머니를 죽인 칼의 메아리, 이제 역사를 반복하는 바로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그림자가 겨우 걷히기 시작할 때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입니다. 무적 함대가 130척의 함선과 수천 명의 병사,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려는 사제들과 함께 해협을 따라 진역합니다. 엘리자베스는 54세, 몸은 병들었고 혈관에는 독이 흐르지만 눈에는 불꽃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의식용 갑옷을 입고 다시 말을 탑니다. 헬멧은 새벽의 회색빛을 반사하고 그녀의 흰 얼굴은 깃발처럼 빛납니다.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불멸로 만들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약한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왕의 심장과 위장을 가졌음을 압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바다조차 침묵하는 듯합니다. 3시간 동안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고 두려움은 분노로 변합니다. 이어진 폭풍은 스페인 함대를 파괴합니다. 유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녀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그녀를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처녀 여왕의 신화는 돌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때 기적은 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비단 위에 피를 토합니다. 의사들은 무력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왕국은 승리를 축하하고 그녀의 왕비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틸버리 이후의 세월은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소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왕들과 폭풍에 맞섰던 여왕은 더 이상 산자들의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납독은 그녀의 피부를 갈라진 도자기로 그녀의 피를 느리고 걸쭉한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그녀는 똑같은 의식을 고집했습니다. 식초로 씻고 얼굴에 세루살을 겹겹이 바르고 뼈가 삐걱거릴 때까지 코르셋을 조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휴식을 허락하지 않고 외모는 건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들은 뭔가 불길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몸짓은 더 경직되고 시선은 더 공허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표정에 비인간적으로 완벽한 무언가가 있다고 적습니다.
소문이 증폭됩니다. 혹시 처녀 여왕은 사실 불가능한 몸, 자연의 오류, 일반적인 질서 밖의 존재는 아닐까? 그녀를 진찰한 의사들은 침묵합니다. 한 명은 얼마 후 죽습니다. 문서들은 사라집니다. 궁정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복도에서는 공기가 짙어집니다. 엘리자베스의 초상화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더 상징적이게 됩니다. 대리석처럼 흰 피부, 나이 없는 얼굴, 태양과 뱀, 달과 별로 둘러싸인 모습, 그것은 최종적인 변신입니다. 여인은 사라지고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영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왕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신을 봅니다. 그러나 몸은 계속해서 빛을 받아냅니다. 손의 떨림은 영구적이 됩니다. 화장을 지울 때 피부는 조각조각 떨어져 나옵니다. 코르셋 아래의 상처는 고름이 납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만질 수 없습니다. 향수, 꽃잎, 향은 부패하는 냄새를 감추려 합니다. 권력은 그 자체의 향수를 지녔다고 한 궁정인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납꽃 그리고 죽음이 섞인 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왕비는 일어섭니다. 그녀는 시녀들에게 거울을 덮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녀와 함께하는 유령들에게 말합니다. 머리 없는 어머니, 목이 잘린 사촌,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로버트 더들리.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고 저주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적이 됩니다. 그녀의 밤은 기억들의 행렬이고 그녀의 궁정은 목소리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대신들은 늙어가고 친구들은 죽어가고 그녀를 찬양했던 시인들은 재가 됩니다. 그녀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국은 번영하고 무역은 꽃피고 불멸의 작품들이 쓰여지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여인은 폐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은 1818년 무적 함대와의 승리 몇 주 후에 찾아옵니다. 로버트 더들리가 죽습니다. 이 소식은 그리니치에서 그녀에게 닿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 벨벳 상자에 넣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 상자를 목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그녀 주위를 맴돌지만 그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적게 먹고 더 적게 잡니다. 낮 시간은 점점 더 짙은 침묵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인들은 밤에 그녀가 말없는 기도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초상화에서 그녀의 미소는 밀랍 같고 그녀의 눈은 그림자 구덩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녀를 숭배합니다. 여인이 더 많이 죽을수록 신화는 더 강해집니다. 예술가들은 그녀를 천상의 처녀 아스트레아로 그리고 시인들은 그녀를 영원한 태양에 비유합니다. 아무도 비단 아래의 고통이나 금 아래의 상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왕비의 몸이 침묵 속에 썩어갈지라도 자신들의 왕비가 부패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03년 3월 24일 침묵이 승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할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눕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휴식에 굴복하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인 양말입니다. 서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시녀들에게 몸을 의지한 채 쿠션 사이에 앉아 보이지 않는 한 지점을 응시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웃고 때로는 눈물 없이 웁니다. 그녀의 복부는 부어오르고
피부는 푸르스름해집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양초는 밀랍 눈물처럼 대리석 위에 떨어집니다. 마침내 그녀의 숨이 멎자 사제 없는 미사처럼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만질 수 없습니다. 권력은 죽었지만 연극은 계속됩니다. 의사들은 화장을 지우고 진실을 발견합니다. 피부는 벗겨지고 몸통에는 코르셋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며 상처는 검게 변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연고와 녹은 납이 묻은 아마포로 감쌉니다. 금속과 육체의 냄새는 향냄새와 섞입니다. 3명의 의사가 얼마 후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을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봉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을 열면 제국의 진실이 부패하는 냄새와 함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납은 시신 이상을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을 봉인했습니다. 한 왕국의 위대함이 한 여인의 고통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금속 아래에 봉인되자 영국은 안도하며 숨을 쉬었습니다. 신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왕비가 아니라 유물입니다. 여인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상은 신들처럼 그것을 낳은 고통이 지워질 때만 살아남습니다. 몇 주 동안 궁전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창문은 가려지고 시계는 멈추고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런던에서는 왁스와 연기 냄새가 납니다. 사람보다 상징이 되어버린 왕비의 마지막에 대해 아무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찬사를, 시인들은 애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글도 실제로 죽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육체와 신화 사이의 경계 말입니다. 다음 세기들은 그녀를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글로리아나, 브리타니아, 아스트레아, 질서와 이성의 처녀 여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폐, 상징, 국기가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그녀의 삶을 서사시처럼 가르칠 것입니다. 스페인을 물리치고 백성을 통합하고 영국 르네상스에 빛을 준 왕비로 말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피 속의 독, 가슴의 고통, 고독의 차가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납으로 된 관은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보호하기 위해 봉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그 토대가 순수하고 그 왕비가 훼손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성스럽게 죽었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불완전한 여인을 흠없는 여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녀와 함께 진실을 묻어야 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은 그것을 국가신화로 위장하지만 메커니즘은 모든 제국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을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희생되는 제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는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를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공화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리안을 가졌습니다. 영국은 영원한 권력에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를 가졌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기능, 피로 세워진 것을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처녀 여왕의 이미지는 유용하고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갈라진 유럽에서 엘리자베스는 통합을 제공했습니다. 폐쇄 없는 순수함, 남편 없는 권위, 광신 없는 신앙. 그녀는 혼란을 두려워하는 대륙의 불안에 대한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화가 지워버린 것은 대가였습니다. 균형의 환상을 지탱하기 위해 소모된 삶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석판 아래 납은 역사상 가장 웅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세기마다 지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제국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이 열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독에 의해 용해된 시신일까요?
아니면 모든 현대 신화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가는 자신을 사면할 이야기, 순수함을 상징할 얼굴, 성스러워 보이는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이야기는 결코 죽기를 멈추지 않은 왕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들이 그녀를 찬양하는 동안 웨스트민스터의 그림자들은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국 왕비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오직 영원할 뿐입니다. 역사가 사람으로 있기 위해 상징으로 만든 모든 여성들처럼 말입니다. 4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납골당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대리석은 빛나고 공기는 무겁고 사원의 안내원들은 관광객들에게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여기에 영국 영광의 창시자인 처녀 여왕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들은 또 다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 바닥 아래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국이 자신들의 반영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관이 열린다면 어쩌면 시신이 아니라 질문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혔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현대 영국은 순수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한 여인의 이미지 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완벽함을 더 많이 증명하려고 할수록 숨기려 하는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공식 연대기에는 그녀의 통치가 번영, 예술, 과학을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녀를 위해 글을 썼고 항해사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확장했으며 영국 문화는 꽃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 뒤에는, 모든 정복 뒤에는,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모든 동전 뒤에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깃발이 된 몸의 대가 말입니다. 모든 문명은 여성의 잔해 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스는 남자의 해골에서 태어난 아테나를 가졌습니다. 로마는 욕망 없는 어머니 마리아를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영국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왕비 엘리자베스를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신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육체를 부정하는 세 가지 방식. 결국 권력은 항상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엘리자베스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향수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황금빛 광채는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성의 완벽함이라는 신화가 여전히 지속되는 통제 구조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처녀 여왕은 영원한 모델의 성우자입니다. 즉, 존경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입니다. 만지지 않고 살고 느끼지 않고 통치하며 쉬지 않고 죽는 여성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엘리자베스의 가장 깊은 유산일 것입니다. 언어도 제국도 법률도 아닌 깨진 거울로 변한 여성의 이미지 말입니다. 서구는 그 거울을 계속 응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신화의 아름다움이 고통을 먹고 산다는 것을 감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지만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상을 방부 처리하고 진실을 화장하고 시신의 금칠을 하여 현재가 실패의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같은 몸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 여인들을 보지 않기 위해 여신들을 만들고 그들의 비명을 듣지 않기 위해 조각상을 세웁니다. 자신의 신화들, 자신의 왕비들, 자신의 현대 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납과 침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전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치고 억압되고 지워진 몸 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순수함을 두려움과 얼마나 자주 혼동했습니까?
엘리자베스의 무덤은 단지 왕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가장 유용한 거짓말, 즉 권력이 여성의 육체로 채워진다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를 가둔 납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밀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석판은 움직이지 않고 공기에서는 여전히 철과 향 냄새가 납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변하지만 안에서는 신화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을 여는 것은 단지 역사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전히 유령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